자, 독소지문 두 개 중에 하나 가보자. 첫 번째가 이제 언어와 뇌 분석인데, 언어와 뇌 분석. 요거, 모의고사, 1학년 모의고사 지문. 먼저 문단 번호부터 한번 써볼까? 몇 개 문단으로 이루어지는지 봅시다. 여기 좀 지문이 길더라고. 보니까 8개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던 것 같아. 그래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총 8개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좀 짧은 내용은 아니야. 짧은 길이는 아니니까 그래서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가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문단부터 가볼게. 첫 번째 문단. 첫 번째 문단에서는 항상 앞으로 무슨 내용이 나올 거다라는 화제 제시를 해주는 거야. 첫 번째 문단에 나오는 개념들은 되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첫 번째 문단에서는 여기서 말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나올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 자, 실어증의 개념이 나와. 실어증이란 후천적인 뇌 손상으로 인해 언어의 표현과 이해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 그러니까 1865년 프랑스 외과 의사 브로카는 좌뇌의 전두엽과 축두엽 사이가 손상되어 나타나는 실어증을 발견한 거야. 그는 이 부위를 뭐라고 불렀어? 브로카 영역이라고 개념이죠. 역시 브로카 영역이라고 명명하고 이곳이 손상되어 나타난 증상을 브로카 실어증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여기서는 일단 브로카가 좌뇌의 전두엽과 축두엽 사이가 손상되어 나타나는 실어증을 발견한 거야. 알겠지? 그럼 여기서 브로카 영역이 어디라고? 바로 좌뇌의 전두엽과 축두엽 사이. 여기를 뭐라고 불러? 브로카 영역이라고 부르고,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걸 이곳이 손상되어 나타나는 것을 브로카 실어증이다 한다라고 부른 거지. 됐죠? 여기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브로카 실어증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실어증이 무엇이고, 브로카 실어증이 무엇이며, 어디 부위에서 손상돼서 나타나는지. 자, 두 번째 문단 가보도록 하자. 이후에 1874년 독일의 신경정신과 의사 베르니케는 좌뇌의 두정엽 아래가 손상되어 나타나는 또 다른 실어증을 발견했단 말이야. 그는 이 부위를 뭐라고 불렀냐면 베르니케 영역이라고 불렀어. 베르니케 영역이라고 불렀고, 이곳이 손상되어 나타나는 증상을 베르니케 실어증이라고 하였다. 자, 이와 같은 실어증 환자들의 뇌 손상 부위와 증상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언어 처리 과정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면서 그와 관련된 이론이 발전해 왔다라고 했지. 그럼 여기서는 실어증이 중요한 게 아니지. 실어증으로 인해서 뭐가 발달한 거야? 바로 연구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언어 처리 과정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면서 그와 관련된 이론이 발전해 왔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인간의 언어 처리 과정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이론이 이 글의 중심 내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중심 내용 밑줄은 어디가 나오냐면 인간의 언어 처리 과정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면서 그와 관련된 이론이 발전해 왔다라고 했고, 여기서는 하나 더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죠? 어쨌든 앞에서는 브로카 영역이 어디가 손상됐는지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도 베르니케는 좌뇌의 두정엽 아래, 여기를 베르니케 영역이라고 부른 것까지 해주자고. 여기까지.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문단에서는 브로카 영역이 손상되면 브로카 실어증, 두 번째 문단에서는 베르니케 영역이 손상되면 베르니케 실어증,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까지는 그냥 전제야. 전제.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인간의 언어 처리 과정과 관련된 이론들이 발전해 왔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인간의 언어 처리 과정과 관련된 이론이 나올 거야. 그지? 그 이론에 대해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최근 언어 처리 과정에 대한 이론은 뇌의 여러 영역들이 결합하여 언어를 처리한다는 결합주의 이론이 지배적이다라고 했지. 그럼 여기서는 바로 결합주의 이론이 지배적이다라고 했으니까 결합주의 이론이 되겠죠. 자, 최초의 결합주의 이론은 베르니케가 주장한 베르니케 모형이다라고 했으니까 베르니케 모형 여기다 네모 하나 해줄까봐 이렇게 얘도 네모 이렇게 해줄까. 그리고 여기가 번호를 하나 써주면 되지 않을까? 이게 첫 번째니까, 그지? 아니면 안 써줘도 되고, 안 써줘도 돼. 자, 베르니케 모형이야. 이게 언어 처리 과정이야. 그럼 베르니케 영역에서는 언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는 베르니케 영역과 브로카 영역 간의 긴밀한 정보 교류에 의해서 언어가 처리된다는 이론을 발표하였다. 이거야. 이게 이제 베르니케 모형이고, 이후 1885년 리시트하임은 베르니케 모형에 개념 중심부를 추가하여
베르니케 영역, 브로카 영역, 개념 중심부가 결합하여 언어가 처리된다는 리시트하임 모형을 제시하였다라고 했어. 그 다음에 뭐가 나와? 리시트하임 모형이 나오는 거지. 이건 둘 다 무슨 모형이니? 결합주의 이론이겠지? 결합주의 이론의 첫 번째가 베르니케 모형, 그리고 두 번째가 리시트하임 모형이 나와 있는 거야. 근데 베르니케 모형에 대해서는 별 내용은 없지. 그냥 베르니케 영역과 브로카 영역이 긴밀한 정보 교류에서 언어가 처리된다 이론이고, 이후에 여기에 뭘 추가했냐면 개념 중심부를 추가해서 리시트하임 모형을 제시했단 말이야. 근데 그에 의하면이라고 했으니까 그가 누가 되겠냐? 바로 리시트하임이 되겠지? 그럼 여기는 그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야. 그에 의하면 베르니케 영역은, 자, 각 영역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야. 베르니케 영역, 베로카 영역, 그 다음에 개념 중심부 세 개가 나오니까. 자, 베르니케 영역은 일종의 머릿속 사전으로 단어가 소리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언어 중추이고 라고 했어. 여기는 이제 베르니케 영역. 두 번째, 브로카 영역은 단어를 조합하여 문장이나 발화를 생성하는 언어 중추이다라는 거죠. 이 두 개가 언어 중추인 거지. 그리고 개념 중심부는 의미를 형성하거나 해석하는 언어 중추이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언어 중추가 다 해서 몇 개가 있는 거니? 몇 개 있어? 3개 있는 거지. 베르니케, 브로카, 그 다음에 뭐였지? 하나가 개념 중심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베르니케 영역, 브로카 영역, 개념 중심부 이 3개인 거야. 자, 리시트하임 모형은 베르니케 영역, 브로카 영역, 개념 중심부를 꼭집지하는 삼각형 모양으로 베르니케 영역에서 개념 중심부에서 브로카 영역으로 일방향 정보가 이동하지만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에는 쌍방향 정보가 이동한다는 특징이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실은 밑줄을 긋자면 여기서부터까지가 다 밑줄이어야 되거든? 그치? 근데 밑줄이 좀 복잡하잖아. 그래서 밑줄을 긋지 말고 차라리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는 게 어떨까 싶어. 그럼 여기는 브로카 영역, 개념 중심부, 베르니케 영역을 꼭집점하는 3개의 삼각형이 그려진다고 했죠. 자, 다시 한번 가볼게. 첫 번째, 베르니케, 브로카, 개념 중심이야. 그럼 여기를 선생님이 베르니케라고 하고, 여기를 브로카라고 합시다. 뭐 꼭지점이야 뭐 달라질 수 있으니까. 개념 중심부. 그러니까 실제 이제 비문학점, 낯선 비문학점을 읽다가도 요건 되게 간단하잖아. 간단한 거는 그려주는 게 맞고, 좀 복잡하다 싶으면 나중에 문제에서 물어보면 그러는 게 맞아. 이렇게 그려봅시다. 모양으로 베르니케 영역에서 개념 중심부로, 브로카 영역에서 다시 개념 중심부에서 브로카 영역으로는 일방향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 간에 쌍방향 정보가 이동한다는 특징이 있다니까. 이렇게도 이동하고 이렇게도 이동한다고. 그럼 됐지? 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안 해줄 수는 없을 것 같아. 해놓더라도.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밑줄을 그읍시다. 좀 길더라도 이렇게. 여기는 리시트하임 모형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를 해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럼 다음 문단 가볼게요. 자, 리시트하임은 자신의 모형을 바탕으로 뇌에서 이루어지는 듣기와 말하기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밑줄을 갈게요. 이 다음에 뭐가 나올 거니까 바로 듣기와 말하기 과정이 다음부터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선 무슨 과정은 듣기 과정은 했으니까 듣기 과정 이렇게 네모칠까봐. 자, 듣기 과정은 베르니케 영역.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은 한 화면에 잘 안 들어오지만 너네 읽을 때 이 그림이랑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죠? 베르니케 영역에서 개념 중심부 순서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듣기 과정은 베르니케에서 개념 중심부. 즉 이런 것들은 번호를 매겨둬도 상관은 없어. 순서니까. 이렇게 귀로 들어온 청각 자극이 베르니케 영역으로 송부되면 이렇게 되고, 이 베르니케 영역은 자신이 저장하고 있는 단어 중 청각 자극과 일치하는 단어를 찾아 개념 중심부로 송부하고, 여기 3. 개념 중심부는 이를 받아 의미를 해석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게 무슨 과정? 이게 듣기 과정. 이에 비해 말하기 과정은, 여기는 말하기 과정이 나오겠죠? 개념 중심부, 브로카 영역, 베르니케 영역, 브로카 영역과 같이 브로카 영역을 2번 거치는 복잡한 순서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먼저 여기는 순서 또 적을 거죠.
개념 중심부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형성하여 일단 형성해서 두 번째 브로카 영역을 거쳐서 베르니케 영역으로 송부하면 이거야. 개념 중심부에서 브로카 영역을 거쳐 베르니케 영역을 송부하면 베르니케 영역은 이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 브로카 영역으로 다시 브로카 영역으로 송부하는 거야. 이겠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브로카 영역에서 이를 조합하여 문장이나 발화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렇게. 그럼 여기는 이제 무슨 모형에 대해서 리시트하임 모형에서 듣기와 말하기 과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걸 듣기 과정과 말하기 과정으로 정리를 해놨어. 그러니까 이거 그림을 보고 하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거야. 자, 그런데 여기까지가 두 개 과정이고, 그런데 실제로 말하기 위해서는 발음 기관을 움직여 소리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의 모형에서는 그러한 과정이 드러나 있지 않다. 또한 그는 개념 중심부를 새롭게 추가했으나 그것의 정확한 위치를 구명하지 못했다라고 말하지. 그럼 여기는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지금? 리시트하임 모형이 뭐? 그렇지. 이게 한계가 있는 거야. 한계는 몇 가지? 두 가지. 뭐가 빠져 있다는 거 첫 번째. 발음 기관을 움직여 만드는 소리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모형이 드러나 있지 않다는 거. 두 번째. 개념 중심부를 새롭게 추가했지만 그것의 정확한 위치를 규정하지 못했다는 거. 이렇게 된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무슨 영역? 무슨 리스트하임 모형이 되는 거야. 이렇게. 자, 여기서 잠깐 좀 쉬었다 갈까? 앞에 있는 내용 다시 정리 한번 가자고. 옆에 있는 거. 자, 선생님은 이렇게 다 써놨는데 본문에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한번 보는 거야. 일단 첫 번째 문단에서 실어증의 개념을 설명해 줬지. 뭐라고? 후천적인 뇌 손상으로 인해 언어 표현과 이해 장애가 생기는 걸 후천적인 뇌 손상이라고 불러. 첫 번째 문단에서는 브로카는 좌뇌의 전두엽과 측두엽 사이가 손상되면 실어증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했지. 그리고 이 영역은 무슨 영역이라고 불렀고? 브로카 영역이라고 불렀고. 이것이 손상되는 실어증 무슨 실어증? 브로카 실어증이라고 하였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문단이었어. 자, 여기는 이제 브로카고, 두 번째는 이제 베르니케와 관련된 게 나오겠죠.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베르니케 실어증과 인간의 언어 처리 과정에 대한 관심이 대두됐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독일의 신경정신과 의사 베르니케는 좌뇌의 두 정의 아래가 손상되면 실어증이 나타난다는 또 다른 실어증을 발견했고, 이 영역을 베르니케 영역이라고 불렀고, 이것이 손상되면 무슨? 베르니케 실어증이라고 했지. 그런데 이런 이제 실어증 환자들의 뇌 손상 부위와 증상을 연구하면서 뭐에 대한 이론이 나오기 시작하냐면 인간의 언어 처리 과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된 이론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이론이 무슨 이론이지? 바로 결합주의 이론이겠지. 결합주의 이론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무슨 모형? 베르니케 모형이 된 거야. 그러니까 베르니케 모형은 별다른 내용은 없어. 베르니케 내용은 베르니케 영역과 브로카 영역이 서로 주고받는다라고 나온 거야. 그래서 결합주의 이론이 지배적인 언어 처리 이론으로 뇌의 여러 영역이 함께 작용해 언어 처리를 한다고 본 거야. 그래서 베르니케 모형 처음에 나오죠. 베르니케 모형은 베르니케와 브로카 영역 간 정보 교류를 통해 언어가 처리된다는 최초의 결합주의 이론이고 본문에서도 되게 간단하게 나와 있어. 그러다가 그 다음에 리시트하임은 베르니케 모형에 뭐를 추가해? 개념 중심부를 추가해서 리시트하임 모형을 제시했다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럼 리시트하임 모형에서는 이제 삼각형이 그려지지? 그지? 각 영역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준다는 거야. 첫 번째, 베르니케 영역은 단어의 소리 형태가 저장된 머릿속 사전이고, 베르니케는 사전이고, 브로카 영역은 단어를 조합해서 문장이나 발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었어. 그 다음, 개념 중심부는 의미를 형성하거나 해석하는 게, 그러니까 의미를 만들어내거나 해석하는 거겠지? 여기가 개념 중심부야. 그래서 리시트하임 모형은 세 개의 중심 중추로 나눠져 있다라고 말을 한 거고, 이 모형은 삼각형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해서 꼭지점. 그래서 베르니케 영역에서 개념 중심부로, 개념 중심부에서 브로카로, 여기는 일방향적 정보 이동한다고 했어. 그죠? 그 다음, 브로카하고 베르니케는 쌍방향 정보를 이동한다고 했지?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고 했어. 베르니케에서 개념 중심으로, 개념 중심의 브로카로는 일방향적이고 브로카하고 베르니케는 서로 쌍방향적이라고 했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베르니케가 하는 역할은 소리 형태로 저장된 언어 사전, 여기는
문장과 발화를 구성하는 거겠지? 여기는 의미를 형성하고 해석하는 과정이 된다라는 거야. 그지? 자, 요게 이제 요 밑줄 내용이었고. 그 다음, 리스트하면 이제 말하기 과정하고 듣기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해줬지? 첫 번째, 듣기 과정이라고 했어. 듣기 과정은 어디를 통해서 되는지 한번 가볼게. 자, 순서는 처음에는 베르니케 영역에서 개념 중심으로 통한다라고 말했단 말이야. 순서로 먼저 귀로 들어오는 소리가 어디로 가? 베르니케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그럼 베르니케 영역에서 뭐라 그랬죠? 얘가 소리 형태로 저장된 사전이라고 했지. 이게. 그리고 베르니케 영역은 해당 소리에 맞는 단어를 찾았지. 단어를 찾아서 개념 중심부로 보내는 거야. 그러면 개념 중심부는 이를 받아서 뭐래? 의미를 해석한다가 되겠지. 이게 듣기 과정. 근데 말하기 과정에서는 내가 말하려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일단 만들어내야 되잖아. 의미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개념 중심부가 나오는 거야. 개념 중심부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브로카 영역이죠. 말하고자 하는 건 뭘로 만들어? 문장으로 만들겠지. 그 다음에 소리 형태된 사전에서 그걸 찾겠지.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가? 브로카 영역으로 온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브로카 영역에서 하는 역할은 없어. 왜? 일방향적이기 때문에 개념 중심부에서 베르니케 영역을 가려면 어디를 거쳐야 돼? 브로카 영역을 거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의미를 만들어내지.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뭘 만들어? 소리 형태로 저장된 단어를 찾지. 그리고 문장을 구성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브로카 영역으로 오는 거야. 이렇게. 자, 개념 중심부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형성하고 브로카 영역을 거쳐서 베르니케 영역을 간단 말이야. 그럼 베르니케 영역에서는 해당 단어를 검색하지? 그 다음에 다시 브로카 영역으로 가. 그럼 브로카 영역에서 하는 역할이 뭔데? 문장이나 발화를 생성한다는 거지? 요렇게. 요게 이제 말하기 과정이다라고 본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한계가 있지? 한계가 두 가지가 있었지? 첫 번째는 뭐가 빠져있다? 말하기에 필요한 발음기관 작동 과정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 개념 중심부의 위치를 정확히 밝혀내지 못한다라고 했어. 아까 했지만 브로카 영역은 전두엽과 측두엽 사이라고 했고, 뭐 베르니케 영역은 뭐 전두엽 아래였던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 위치가 나와 있는데 개념 중심부의 위치를 정확히 밝히지 못했다. 그래서 이게 리시트하임 모형의 한계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다음, 이후 실어증 환자들은 연구가 발전됨에 따라 뇌에서 언어를 담당하는 중추가 추가로 발견됐다는 거야. 추가로 발견됐지. 지금 언어 중추 위에서 몇 개였었지? 3개였지. 베르니케 영역, 브로카 영역, 그 다음에 개념 중심부지. 근데 개념 중심부로 위치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그러니까 아마 기존에 있던 거 2개. 베르니케 영역과 브로카 영역. 거기에 새로 추가된 거야. 이를 토대로 해서 누가 1964년 게시윈드는 무슨 모형을 만들어냈냐면 베르니케 게시윈드 모형을 새롭게 제시했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베르니케 이론 모형, 그 다음에 리시트하임 모형,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다? 베르니케 게시윈드 모형. 이렇게 새롭게 제시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한번 가보자. 다음, 그는 리시트하임 모형에서 개념 중심부를 제외했지. 그리고 새롭게 운동 영역과 각회를 언어 중추로 추가했다라고 했죠. 그러면 언어 중추는 뭐가 나온 거야? 운동 영역과 각회를 언어 중추로 추가했지. 자, 그러면 게시윈드가 제시한 언어 철의 모형으로 청각 자극을 수역하는 기본 청각 영역과, 자, 기본 청각, 이거 그림은 항상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본 청각 영역이 여기였어. 기본 청각 영역과 시각 자극을 운영하는 기본 시각 영역, 이렇게 기본 시각 영역 이렇게 나와있지? 2개. 그리고 막 화살표도 돼 있는데 화살표의 내용이 나오면 가고 안 나오면 안 가. 이렇게. 그래서 기본 청각 영역과 기본 시각 영역, 그리고 베르니케 영역, 브로카 영역, 운동 영역, 각회 이렇게 나타냈다는 거야.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면 기본 청각 영역과 기본 시각 영역은 뭐가 아니야? 언어 중추는 아니야. 언어 중추는 몇 개만 있어? 언어 중추는 4개만 있어. 뭐? 브로카 영역, 베르니케 영역, 각회, 운동 영역. 요 4개만 언어 중추에 해당해. 그럼 왜 그런지 알지?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런 리시트하임 모형에서 개념 중심부를 제외하고 새롭게
운동 영역과 각회를 언어 중추로 추가한 거야. 언어 중추는 4개. 얘는 기본 감각 영역이니까 이 2개는 기본 언어 중추에서 빠진다라는 거. 이렇게.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구성은 어떻게 돼 있는지 나타났잖아. 그럼 얘네들이 그래도 한번 밑줄 한번 해줄까? 어떻게 할까? 여기다 어떻게 구성됐는지 한번 가보자. 게시밴드 모형에서 기본 청각 영역, 기본 시각 영역, 베르니케 영역, 브로카 영역, 운동 영역, 각회라는 4개의 언어 중추를 중심으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 언어 중추가 몇 개? 4개라고 분명히 나와 있지? 각 운동 영역은 언어 중추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지. 자, 한번 가보자. 게시운들은 기존의 모형에서 개념 중추를 제외한 대신 청각 형태로 단어가 저장되어 있는 베르니케 영역에서 그러한 역할도 함께 한다고 설명하였다라고 했지. 즉, 베르니케 영역은 듣기와 읽기에서 수용된 자극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 의미를 해석하고 말하기와 쓰기에서 의미를 형성한 뒤 단어를 찾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라고 했지. 여기서는 베르니케 영역의 범위가 좀 더 늘어났다. 앞에서는 베르니케 영역에서는 뭐만 한다고 했지? 단어 사전이라고 했지. 그치? 그래서 청각 형태로 저장된 단어 저장도 있다고 했잖아. 그러한 역할을 함께 한다고 했으니까 어떤 역할로? 개념 중심부 했던 역할 뭐였지? 의미를 해석하고 의미를 형성하는 역할까지 한 거야. 알겠지? 그럼 여기다가 굳이 한번 적어볼까? 안 적어도 실제 시험이라면 안 적었겠지만 내신이니까 한번 적어볼게. 일단 소리 형태로 단어가 저장되어 있는 거야. 그치? 여기에다가 2가지 역할을 더하죠. 개념 중심부 했던 역할 의미를 해석하고 그 다음에 또 의미를 만들어낸다라고 본 거죠. 요걸 베르니케 영역에서 한다고 보았다라는 거야. 됐지? 오케이. 자, 그 다음 브로카 영역에서도 기존의 영역과는 좀 다른 내용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읽어보면 6번째 문단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브로카 영역에서는 단어를 조합하여 문장이나 발화를 생성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었지, 앞에서. 근데 이거 역할에다가 말하기, 쓰기에 필요한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동 영역으로 송부하는 역할을 추가했다라고 했지. 그럼 얘도 추가 한번 해보자고. 브로카 영역 동그라미 한번 해볼게, 선생님이. 하고 여기다 추가한 건 뭐가 추가됐다?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동 영역으로 송부하는 역할이 추가된 것이다 라고 했지. 어디 역할에서? 리스트라인 모형에서 운동 영역이 추가되면서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동 영역으로 송부하는 역할을 추가했다라는 거. 됐죠? 이렇게. 그리고 운동 영역이라는 설명들이 이제 나오네. 운동 영역은 브로카 영역에서 받은 운동 프로그램에 근거하여 말하기나 쓰기에 필요한 신경적 지시를 내리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보았다라고 나와있고. 자, 언어 중추 4개 중에 3개가 나왔죠, 지금. 베르니케 영역, 브로카 영역, 운동 영역 나왔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각회는 베르니케 영역과 인접해 있으면서 읽기에서는 시각 형태의 정보를 청각 형태로 전환하고 쓰기에서는 청각 형태의 정보를 시각 형태로 전환하여 베르니케 영역으로 송부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이렇게. 그러면 각회에서는 역할은 뭐니? 읽기를 청각에서 시각으로 또는 시각에서 청각으로 정보의 형태를 바꾸는 것이 되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듣기는 무슨 형태로 들리냐, 소리가? 청각 형태로 들리지. 그래서 봐봐. 읽기에서는 이제 읽어야 되잖아. 읽으면 글자는 시각 형태로 되어 있지. 시각 형태로 되는데 베르니케 영역에서는 이거 청각 형태로 저장하잖아. 그래서 각회가 시각을 청각 형태로 전환하는 거야. 근데 쓰기는 머릿속에 있는 건 청각 형태로 저장되어 있지. 이걸 쓰려면 뭐의 형태로 바꿔야 돼? 시각 형태로 바꿔야 되겠지? 그래서 시각 형태로 전환하여 베르니케 영역으로 송부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지. 오케이? 이게 각회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그림을 보면 화살표가 되어 있어. 각회에서 어디를 거쳐 어디로 가고 뭐 이런 것들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이 글을 다 읽어보고 봤는데
그림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더라고. 어디 위치만 보고 이렇게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여기서는 각 영역이 하는 역할인 거겠지? 이렇게 이거는 무슨 모형? 베르니케 게슈윈드 모형인 거야. 여기서는 4개의 중추가 나와 있지? 4개의 중추에서 하는 역할이 나와 있고, 리히트하인 모형에서 베르니케 영역과 브로카 영역에서 추가된 것들, 이렇게 되고, 추가된 영역, 운동 영역과 각해 중추까지 설명해 준 거야. 자, 이 모형에 의하면 듣기 과정은 이라고 했으니까, 자, 듣기 과정 먼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가볼게요. 듣기 과정은 기본적으로 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기본 청각 영역이지? 기본 청각 영역이고, 그럼 베르니케 영역의 순서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어, 듣기는. 자, 이와 달리 말하기 과정은 말을 하려면 아까 의미를 생성해내야 되잖아. 의미를 형성하는 데가 어디라고 했지? 원래는 리히트하인 모형에서는 개념 중심부였지. 근데 개념 중심부에서 하는 역할을 게슈윈드 모형에서는 어디에서? 베르니케 영역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베르니케 영역에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야. 의미를 형성해서 어디로 보내? 단어를 찾았지? 단어까지 찾아서 어디로 보내? 브로카 영역을 보내는 거야. 그러면 단어를 조합해서 발 하나 문장을 만들어내겠지?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냐? 말해야 되니까 말을 해야 되지. 그래서 어디로 가? 운동 영역으로, 운동 영역의 순서로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다음. 읽기나 쓰기 과정도, 여기는 이제 듣기 말하기 과정이었죠. 읽기나 쓰기 과정도 듣기 말하기 과정과 유사하지만 뭐가 필요하겠니? 시각 형태로 바꿔야 되겠지. 그래서 각회의 역할이 여기서는 추가되겠지. 읽기나 쓰기 과정도 듣기나 말하기 과정과 유사하지만 베르니케 영역에 저장된 단어가 청각이기 때문에 각회를 거치는 과정이 추가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밑줄여 줄게요. 각회. 각회가 추가되겠죠. 각회에서 처리된 정보는 베르니케 영역으로 송부되어 읽기의 경우에는 의미를 해석하고 쓰기의 경우는 바로 다음 단계인 브로카 영역으로 정보를 송부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각회에서 처리된 정보는 어디로 먼저 가? 베르니케 영역으로 송부되겠지? 무슨 과정에서? 베르니케 영역은 뭐로 정리되어 있지? 소리가? 소리의 형태로 단어가 정리되어 있지. 그치? 그럼 운동 영역으로 들어온 정보는 읽기 같은 경우는 시각이지. 시각을 뭐의 형태로 바꾸는 거야? 청각의 형태로 바꿔야 되겠지. 그래서 그걸 뭘로 들어가? 베르니케 영역으로 송부되지. 그럼 베르니케 영역에서는 해석까지 하잖아. 해석하는 것이겠고. 쓰기 경우는 청각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거잖아. 어디에? 베르니케 영역에. 청각 형태로 저장되어 있지? 그걸 어디로 가야 돼? 쓰기의 경우는 바로 다음 단계인 브로카 영역으로 정보를 송부한다라는 거지. 써야 되니까. 이렇게. 쓰기는 청각 정보를 무슨 형태로 바꿔? 시각 형태로 바꿔야 되는 거야. 시각 형태로 바꾸는 거죠. 그럼 브로카 영역에서 베르니케 영역에서 만들어지지? 정보가 만들어지지? 정보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정보가 만들어지면 그걸 뭐의 형태로 바꿔? 시각 형태로 바꾸겠지? 그 다음에 브로카 영역으로 정보를 송부하지? 그럼 브로카 영역에서는 이걸 어디로 영역으로 보내겠냐? 운동 영역으로 보내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자, 여기는 듣기 말하기 과정이었어요. 여기도 정리 한번 하고 갑시다, 옆에. 자, 여기 한번 가보자. 여기서 한번 써보면 또 정리가 돼. 브로카 영역과 각회에 대한 게슈윈드의 견해 가보자. 브로카 영역은 단어를 조합하여 문장이나 발언을 생성한다고 했지, 원래. 근데 여기에 뭘 더해? 말하거나 쓰기에 필요한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동 영역으로 보낸다라고 했죠. 그렇죠. 브로카 영역에서는 단어를 조합, 문장이나 발언을 생성하는데 여기에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동 영역으로 보내는 역할과 더해진다는 거. 운동 영역은 브로카 영역에서 받은 운동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신경적 지시를 내리는 거고, 이 지시는 실제로 말하거나 쓰기 위한 근육 움직임을 조절한다라는 거. 됐죠? 그 다음에 각회는 베르니케 영역 근처에 있지만 얘는 이제 읽기 과정에서는 시각 정보를 청각 형태로 전하여 베르니케 영역으로 전달하고, 쓰기 과정에서는 청각 정보를 시각 형태로 바꿔 베르니케 영역으로 전달한다라고 해요. 당연하지. 쓰는 거는 시각이잖아. 머릿속에는 청각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읽을 때는 시각 정보를 청각 형태로 바꿔야 되고, 쓸 때는 청각 정보를 뭘로? 시각 형태로 바꿔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요게 6번째 문단이 되겠죠. 그 다음에 7번째 문단. 자, 과정이 나오겠죠. 자, 베르니케 게슈윈드 모형에서 듣기와 말하기,
읽기와 쓰기 과정이야. 듣기 과정은 일단 듣지. 그럼 기본으로 청각 영역으로 들어올 거잖아. 그러면 얘는 바로 어디로 들어가? 베르니케 영역으로 바로 들어가면 돼. 베르니케 영역에서 하는 역할이 뭐라고 그랬니? 의미 해석도 있으니까. 말하기 과정도 베르니케 영역에서는 뭐가? 청각 형태로 뭐가 저장돼 있지? 단어가 저장돼 있지. 근데 여기 의미를 만들기까지 하잖아. 의미를 만들어. 그지? 의미를 형성해서 단어 형태로 되어 있는 걸 브로카 영역으로 보내. 그럼 브로카 영역에서는 이 단어를 조합해서 문장이나 발화로 만들지. 그 다음에 운동 영역으로 보내서 말하게 되는 거야. 이게 듣기와 말하기 과정이지. 근데 읽기와 쓰기 과정도 기본적으로는 이런 구조랑 비슷해. 하지만 뭐로 바꾸는 게 필요하니? 그러니까 읽기 과정에서는 시각 정보를 청각 형태로 바꿔야 되고, 말하기 과정에서는 쓰기 과정에서는 청각 형태의 과정을 뭘로 바꿔야 돼? 시각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야. 자, 가볼게. 왜 각해가 추가되냐면, 베르니케 영역에 저장된 단어가 청각 형태이므로 각해를 거쳐야 한다는 거야. 읽기에서는 시각 정보잖아. 각해에서 청각 정보로 전환되어 어디로 들어가? 베르니케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듣기하고 읽기가 이해 과정이잖아. 듣기하고 읽기가 이해 과정이니까 기본 청각 영역에서 베르니케로 가기 전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니? 각해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각해. 그래서 그 다음에 베르니케 영역은 받은 정보를 해석하여 의미를 이해하면 되는 거고, 쓰기는 표현 단계니까 뭐랑 똑같아? 말하기 과정하고 똑같겠지. 청각 정보가 각해에서 시각 정보로 전환된다는 거야. 그런데요, 브로카 영역으로 전달되는 거지. 봐봐, 말하기 과정이다. 베르니케 영역에서는 의미를 만들어내지. 그치? 그리고 단어가 청각 형태로 저장돼 있잖아. 얘를 어디로 거쳐? 그래서 얘가 각해를 거쳐서 시각 정보로 바꾼 다음에 브로카 영역에서 발화나 문장으로 바꾼 다음에 운동 영역 순서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겠지. 그래서 쓰기에서는 청각 정보가 청각 정보가 각해에서 시각 정보로 전환되어 브로카 영역으로 전달되는 거지. 이 브로카 영역과 운동 영역을 거쳐서 쓰기 동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이렇게. 이게 복잡한 거 보이지만 이렇게 과정을 머릿속에 기억하면 될 거야. 이렇게 다음 8번째 문단 가봅시다. 마지막 문단이죠. 이처럼 앞의 내용 싹 다 정리합니다. 뇌에 대한 연구가 발전됨에 따라서 언어 처리 과정에 대한 이론도 정교화되고 있다. 특히 베르니케 게슌디 모형은 이전의 모형과 달리 듣기와 말하기뿐만 아니라 읽기와 쓰기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뇌의 언어 처리 과정을 설명하는 표준으로 평가받고 있다라고 다 했죠. 여기는 베르니케 게슌디 모형의 뭐가 되겠니? 의미, 가치가 되겠지? 밑줄은 그냥 여기다 하고, 여기는 이렇게 의미, 가치 이렇게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이제 베르니케 게슌디 모형의 의의가 나오겠죠? 오늘날 이 모형은 여기는 의의, 언어 처리 과정을 설명하는 표준형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과학이나 기술 지문은 이렇게 정보량이 많은 경우가 있어. 정보량이 많은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의견이나 입장이나 이런 게 아니라 딱 떨어지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단 말이야. 과학이나 기술 지문은. 그래서 한 번만 잘 이해하면 문제도 너무 쉽고 그런 내용도 오랫동안 기억이 잘 될 거야. 됐어? 이해 잘 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5번 문단 빈칸? 여기. 자. 요걸 안 했구나. 너무 간단해서 안 했나 보다, 선생님이. 자, 가볼게요. 게슌드는 베르니케 게슌디 모형과 이 베르니케 영역에 대한 견해가 조금 달라졌어요. 실어증 환자 연구가 발전하면서 새로운 언어 중추들을 발견해냈지? 그래서 게슌드는 베르니케 게슌디 모형을 제시했어요. 그는 리히테르 모형에서 개념 중심부를 제외했고, 여기에 2개의 언어 중추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운동 영역과 각해를 언어 중추로 새롭게 포함시켰죠. 이 모형에서는 기본 청각 영역과 기본 시각 영역을 포함하고 있지? 하지만 얘는 언어 중추가 아니다? 얘는 언어 중추가 아니야. 그냥 청각 영역과 시각 영역인 거야. 예, 청각은 듣는 거고, 시각은 뭐 할 때 쓰는 거냐?
쓸 때 쓰는 거예요. 쓰거나 읽을 때 쓰는 거죠. 이렇게. 언어 중추로는 베르니케 영역, 브로카 영역, 운동 영역, 각해가 있다는 거. 베르니케 영역은 단어가 청각 형태로 저장된 잔수와 얘는 리시타인 모형하고 똑같지? 다만 듣기와 읽기에서 자극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 의미를 뭐하는 거? 해석하는 거. 또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베르니케 영역은 의미를 해석하고 의미를 만들어낸다는 거지. 그래서 말하기와 쓰기에서는 의미를 바탕으로 해당 단어를 선택하는 거고, 베르니케 영역은 개념 중심부의 역할도 함께 하게 된다는 거죠. 의미를 형성하고 의미를 이해하는 것까지도 베르니케 영역에서 한다라고 나와있죠. 이렇게. 베르니케 영역에서 한다.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봤고요. 뒤에 있는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면 될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도 쓰기 과정 다음과 같은 영역이다라고 말했잖아. 여기 보면 쓰기 과정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 그림만 간단히 설명해 주자면 쓰려면 일단 의미를 만들어내야 되잖아. 의미를 만들어내는 무슨 영역? 무슨 영역? 베르니케 영역. 의미를 만들어내.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는 뭐 형태로 저장돼 있지? 청각 형태로 저장돼 있지. 그래서 쓰기니까 이걸 뭘로 바꿔야 돼? 시각 형태로 바꿔야 되겠지. 그래서 각해에서 시각 형태로 바꾸는 거야. 그럼 베르니케 영역에서는 뭐 한다는 거야? 얘를 다시. 아니지. 여기 이제 쓰기 과정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쓰기 과정에서 쓰기 과정이 이렇게 간다잖아. 그러면 정보를 뭘로 바꿔서 시각 형태로 바꿔서 단어로 만들어내겠지. 그럼 얘를 어디로 보내? 브로카 영역에 보내죠. 브로카 영역에서 하는 역할이 뭐지? 단어를 조합해서 문장이나 발화를 만드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뭘로? 운동 영역으로 보내는 경우가 되겠죠. 이런 과정과 관련된 거고. 그래서 가는 의미를 형성하고 해당하는 단어를 찾는 것이고, 나는 청각 형태 정보를 시각 형태로 전환하는 거고, 나는 각해서 처리한 정보를 받아서 의미를 해석한다? 자, 베르니케 영역에서 각해서 처리한 정보를 받아 의미를 해석한다? 무슨 과정이냐, 이거? 무슨 과정? 쓰기 과정이지? 쓰기 과정에서는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한가? 아니지. 얘는 빠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라에서는 쓰기라는 게 필요한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지? 그 다음에 얘는 어디로 보내? 운동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신경적 지시를 내리는 게 되겠죠. 이제 틀린 건 몇 번이 되겠어? 3번이 되겠지. 얘는 쓰기 과정이 아니라 무슨 과정이겠냐? 읽기 과정이 되겠지? 오케이. 좋습니다. 답은 몇 번? 3번. 이 문제를 하나만 풀어봤고요. 나머지 것들은 한번 잘 풀어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쉬었다 합시다.